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인플루엔자 조기 경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호흡기 감염병 유행 확산을 위해서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의 어떤 장단점을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수리과학적 역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컴파트먼트 모델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컴파트먼트 모델은 사람의 어떤 연령, 지역, 직업 등등의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감염병 전파에 대한 조건으로만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SIR, S는 그 바이러스의 면역 체계가 없어서 감염될 수 있는 서셉티블을 말하고요. I는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전파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R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지금은 나아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배출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SIR 사이의 어떤 변화를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잘 구현한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세웠죠. 근데 이 컴파트먼트 모델은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처음으로 시도된 방법, 좋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감염병 전파와 감염에 대해서 어떤 인구 집단 전체가 동일 조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유니폼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놓여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대한 예방의학회가 열리는 대구에 있는 사람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동일한 확률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 추출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흰 투명 장치에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다 들어와 있어서 공으로 굉장히 빠르게 서로 충돌하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확률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트먼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방법이 이제 제안이 되었는데, 어떤 지역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통근 통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통근 통학은 아니지만 비일상적인 인구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서부터 사람들이 감염병 확산을 어떤 지역 단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자체도 어떤 지역별, 저희가 서울 강남구를 예로 든다면 서울 강남구 굉장히 큰 곳이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니폼 믹싱 된다는 또 어떤 한계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지역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감염병 전파와 감염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른 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것은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환경, 가구, 직장, 학교, 종교 및 친목 모임 등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자라는 게 바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요.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은 어떤 저희가 비약물적 조치라고 하죠. 어떤 학교를 문을 닫는다든지, 직장을 순환 근무를 많이 시킨다든지, 재택 근무를 많이 시킨다든지, 종교시설 폐쇄 등등의 어떤 비약물적 조치가 감염 확산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서 컴파트먼트 모델이나 메타파퓰레이션 모델보다는 더 잘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로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의 어떤 방법들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와도 역시나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좀 전에 김호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쉽게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저희가 일일 재생산 지수라고 말하는 한 명의 환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좀 전에 PCD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이 리프로덕션 넘버 때문에 저는 감염 확산 시뮬레이션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그 컴파트먼트 모델, 메타파퓰레이션 모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 등등 굉장히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감염 확산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해서 감염 확산을 예측하자라는 움직임이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요. 자료동화 기법은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 끝에 보는 내일의 날씨 일기예보하는 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의 기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내일 모레 글피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 되면은 어떤 그 날씨에 대한 관측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기가 예측했던 결과에 대한 어떤 정답치가 나오고, 그 정답치를 가지고서 어떤 몇 점이라고 자기가 점수를 마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시뮬레이션 했던 툴을 다 바꾸는 겁니다. 변수들, 파라미터들을
잘 바꿔가지고 지금 확진 자료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베이즈 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측 결과를 업데이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감염병 확산에 이용하겠다라는 것은 감염병 어떤 관측 주기가 어떤 데일리가 될 수도 있고 위클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감염병 관측 주기에 따라서 자기의 예측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거죠. 이 방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미국 CDC에서 2013, 14 시즌부터 시작했던 플루사이트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ILI 자료만 가지고 향후 4주간 ILI를 예측해 달라라는 어떤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그 챌린지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외의 어떤 다른 AI 기법들이 요즘은 더 많이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국내 확진 자료, 여기 이제 파란색 점이 바로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의 확진 자료, 해외 감염을 제외한 게 이제 파란색 점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하루 예측 시뮬레이션하고 다음 날 가서 확진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쭉 10월 5일까지 파란색 점이 10월 5일까지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10월 5일 이후부터 14일간은 어떤 예측을 했는데 이 14일간은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10월 5일에서의 환경 그 값이 쭉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금이 10월 15일이죠. 근데 왜 하필 10월 5일까지 자료를 이용했냐면은 10월 5일이 발표 자료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 채점을 지금 다 이 공개된 자리에서 받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검은 선이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의 중위값이고 빨간색 레인지가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위아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해외 감염돼서 들어온 사람들 제외하고 국내 감염은 이 레인지 안에 비교적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 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는 전국 전체를 데이터 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했고요.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죠. 그 감염 확산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진 자료가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고요. 어떤 지역별 인구 이동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 환자 예측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중증 환자 커패시티가 이걸 케어할 수 있는지 등등이 굉장히 어떤 핵심 포인트일 텐데요. 그래서 연령 그룹별로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하고 거기서 중환자 발생률을 넣어서 중증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할지 역시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그 연령 그룹별 확진자는 사실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혹시 저희가 구하게 된다라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국의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감염병 조기 경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코로나19 확산 예측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확진 자료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에피커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라면은 감염병 조기 경보는 데일리 또는 위클리 어떤 감염병 관측 자료만 이용해서 리얼타임으로 지금 그 특정 감염병이 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경보를 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자료를 이제 조출한 건데요. 2014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이 검은색 선인데요. 유행이 한 요쯤 빨간색 선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후향적으로 이 커브를 다 아는 건데 그 조기 경보를 하는 건 사실은 후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죠. 지금 어떤 데일리 또는 위클리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경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의 ILI 자료 그리고 킨네스 자료를 이용했고요. 이 두 자료는 ILI고 킨네스는 한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한 최대 열흘 정도의 어떤 타임 딜레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에피소드 자료를 이용했는데 사실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굉장히 컴플리트에 제일 가까운 자료일 수는 있지만 이 자료가 청구 자료가 심평원으로 가서 심사를 통과해서 공단까지 가서 사실 안착되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길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용을 했던 건 이게 굉장히 컴플리트에 가까운 자료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어떤 상병 코드로도 묶고 약제 코드로도 묶었는데 바로 이 약제 코드로 묶은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심평원의 DUR 자료는 굉장히 리얼타임 속성이 있죠. 근데 그 자료를 아쉽게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약제 코드로 묶는다면 이게 DUR과 흡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DUR의 어떤 대체물로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사실 어떤 리얼타임으로만 어떤 점수를 매긴다면 제일 리얼타임이 제일 잘 되는 자료이죠. 이 자료를 다 이용해서 인플루엔자 조기 경보를 하였습니다. 이용한 방법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에 세 가지 수리 통계 분석 방법을 써봤습니다. 처음은 저희가 흔히 Q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은 EWMA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두 방법은 사실 어떤 그 Statistical Quality Control Method,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볼트를 만드는 공장인데 볼트의 사이즈만 가지고 이 공장의 라인이 문제가 있는지 바로 판단을 해서 라인을 스톱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통계적 기법으로 이미 잘 만들어졌고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감염병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감염병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선도적인 연구자들이 이제 일을 하셨죠. 근데 이 기법들 이제 국내 자료에 적용한 거고요. 이 방법들은 사실 근데 약간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비유행 기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과거 비유행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경우에도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ILI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연령 그룹 또는 어떤 지역별 경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그 과거 비유행 기간, 유행 기간에 대한 사실 공식 통계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경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 비유행 기간에 정보가 없이 감염병 유행을 경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타임 데리버티브라는 명명을 한 거는 간단하게 시간 대비 감염병 발병 건수의 기울기가 급변할 것이다. 급변하는 포인트를 찾자라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유일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플럭츄에이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적이지 않고 사실 노이즈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춤을 출 텐데요. 그 춤을 추는 기울기를 적절히 스무드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무드닝 된 기울기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넣으면은 유행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등이 여기 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위에 있는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2013, 14, 14, 15, 15, 16의 전체 자료고요. 이 파란색 점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타임 데리버티브라는 거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적용했을 때 저희가 계산한 유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 점들이 아까 그 각 점들의 어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춤을 추죠. 여기 보면 굉장히 플랫해 보이지만 빨간색 기울기는 굉장히 춤을 춥니다. 이거를 적절히 스무드링하고 민에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해서 어떤 저희가 정한 스레시홀드가 이 파란색 점입니다. 이 빨간색 기울기가 이 파란색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유행을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새로 생각한 기법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기법이 이제 잘 맞는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죠.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키네스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의 정의는 키네스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2016년 이전은 검출률 10%였고 그 이후부터는 2%로 좀 대폭 줄기는 합니다. 이 스레시홀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똑같이 써서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밸리데이션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거는 FPR, TPR이죠. 전체 유행 기간이 있으면은 전체 유행 기간을 올바르게 잘 찾으면은 TPR, 그리고 잘못 찾으면 이제 FPR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유행 기간 전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레인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감염병 조기 경보를 한다라는 건 사실 이 긴 레인지 전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유행이 시작되는 그 첫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유행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만 잘 찾는 거로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총 30점의 만점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Q썸을 이제 Q썸은 파라미터 2개가 바뀌게 되는데 둘을 바꾸면서 잘 해봐도 아무리 잘해봐도 15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EWMA도 15점밖에 안 나왔고 저희가 제안한 타임 데리버티브는 파라미터가 하나입니다. 하나를 바꾸면서 했더니 아까 Q썸이나 EWMA보다는 더 좋은 답을, 좋은 어떤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썸 EWMA보다 저희가 생각한 타임 데리버티브가 더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서 큐썸하고 EWMA는 과거 비유행 기간에 대한 어떤 공식 통계가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타임 데리버티브라는 건 어떤 그런 과거 비유행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임 데리버티브 자료를 타임 데리버티브 방법을 이제 ILI 자료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타임 데리버티브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어떤 국중원 자료에도 이용하고 이게 질병관리청의 유행주의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전체 연령을 다 합친 것만 봤는데 이 지역별은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그 연령 그룹별로 한번 조기 경보를 한 결과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위에 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입니다. 2013-14 시즌부터 해서 2017-18 시즌까지고요. 검은색 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은 어떤 거냐면은 밑에 킨네스 자료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유행 기간으로 정한 거를 빨간색으로 칠을 한 겁니다. 이 킨네스 자료로부터 이 빨간색 유행 기간이 정해지고 그거를 똑같이 위에다 그냥 빨간 걸 그린 겁니다. 이 파란색 점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공단 자료에다가 타임 데리버티브 메소드를 적용해서 유행 시점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2016, 17, 17, 18 시즌을 보면은 앞서 그 킨네스 자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검출률 2%가 넘으면 이제 바로 유행이 시작되죠. 그 기간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2002 때 2016 시즌 이전은 킨네스 검출률 10% 이상일 때 이제 유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와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타임 데리버티브 메소드라는 게 킨네스 자료의 바이러스 검출률 2%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유행주의보는 이렇게 되죠. 과거 3년간 비유행 기간의 평균 더하기 2 곱하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조금씩 유행 기준이 다릅니다.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이제 2013 각 시즌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의 유행주의보 결과고요. ILI 공단상병, 공단약제, 의료급여, 국중원 자료에다가 저희가 타임 데리버티브를 적용한 결과를 다 같이 보여드린 거고요. 이 색깔은 어떤 거냐면 그 시즌에 제일 유행이 빨랐던 게 빨간색입니다. 중간이면 하얀색이고 제일 느리면 파란색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보면은 2013, 14부터 17, 18까지 공단 자료를 약제 코드로 정리했을 때, 즉 어떤 심평원 DUR 자료의 대체물이라고 생각되는 자료에다가 타임 데리버티브를 적용했을 때가 제일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의 유행주의보보다 더 빠른데요. 물론 이게 꼭 빠른 게 꼭 좋은 거냐, 폴스 알람이 문제가 없냐라는 사실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폴스 알람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더 빨리 알람을 하면 할수록 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령 그룹별인데요. 이건 이제 공단 약제 자료에다가 타임 데리버티브를 적용한 결과 2015-16 시즌을 제외하고는 0에서 6세, 7에서 12세가 가장 빠르게 어떤 선행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어떤 그 감염병 조기경보의 리소스를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연령에 포커싱해서 투여를 하겠다라면은 저연령층에 많이 투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게 제일 끝 슬라이드인데요. 타임 데리버티브 메소드는 인플루엔자 조기경보에 적합하다. 그리고 DUR 자료에 타임 데리버티브를 적용하면은 다른 방법보다 신속하게 경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저연령층이 어떤 조기경보에 선행하는 성향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